2년 전 전 세계를 지진 공포에 시달리게 했던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는지요?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참담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일본을 공포에 빠뜨린 끔찍한 재해였습니다. 지질학적 특성상 지진이 잦아서 지진 대비가 철저한 일본이었지만 예상을 벗어난 강진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올해 지구촌 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서 대형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구촌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알려진 우리나라는 이 같은 지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빈발하는 지진 원인과 전망, 그리고 또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우선 지진이란 좀 무엇인지, 그리고 지진이 그 발생 원리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진 왜 일어나는 겁니까? 네, 지진은 지표면 밑에 존재하는 암석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표면 밑에는 맨틀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위를 지각이 떠다니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지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인 응력이 생깁니다. 응력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계속 쌓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각이 뒤틀리거나 쪼개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구 표면이 이제 유라시아판, 또 아프리카판, 태평양판 이렇게 뭐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지진이 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형 지진의 경우에는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판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나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각이 불안정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부르는데요. 태평양 주변을 따라 나타나는 환태평양 지진대, 또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서 인도네시아를 통과하는 알프스 지진대가 대표적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큰 규모의 지진들은 꼭 지각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한데 꼭 그게 맞습니까? 네, 꼭 지진이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진 네, 않고요. 예. 네. 이 판 내부에서 작용하는 밀거나 당기는 힘 때문에 지각판 내부의 약한 안반대가 파괴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전 지구상에 완벽한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지진과 또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지진대의 영향으로 일어났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판과 판의 경계 지역이라서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진대가 아닌 것도 지진 위험에서 자유롭지가 이제 못하다고 하니까 뭐 도대체 안심할 수가 없고 좀 섬뜩한 기분마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약 95%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 경계에서 일어나고요. 예. 나머지 약 5%는 판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빈도가 낮을 뿐이지 지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판 경계에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지진 공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지진의 전조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현상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동부 사할린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을 시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동부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어 불과 이틀 뒤 남태평양 통가왕국에 규모 5.8, 남미 페루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지역은 모두 태평양과 대륙 경계를 따라 분포해 있습니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는 알래스카에서 미국 서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일본, 러시아 북동부까지 연결됩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는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과 북미판 등 다른 대륙판의 아래로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판이 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부딪히고 마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고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가면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약 95%가 이제 판 경계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약 5%는 이제 판 내부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대규모 지진은 판과 판이 서로 모이는 그런 수렴형 판 경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환태평양 지진대는 그런 수렴형 판 경계부에 속하기 때문에 지진 활동이 아주 잦고 또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 관측된 역대 최악의 지진이 대부분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50년간 세계적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500회가량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5%가 브레고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대 지진 기록을 살펴봐도 10위권 내에 드는 지진이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어났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은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환태평양 지역은 지각을 덮는 여러 개의 판 중 가장 큰 태평양판이 다른 대륙판들과 충돌하는 곳입니다.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가 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는 규모 8.0 이상 강진이 1950년에서 65년 사이 7차례나 발생했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 올해까지 6번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가 50년 주기의 초강진 빈발 시기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도네시아 대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 같은 초대형 지진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1950년대, 60년대에 빈발했던 지진들이 20년간 지속된 걸로 봐서 2004년 이후로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 역시 20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동안은 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진의 나라 일본은 태평양 쪽 중남부 연안의 지진대에서 최대 규모 8.0급의 강진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판 경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하거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남부 연안의 난카이 해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에게 비상식량을 비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지진은 도미노처럼 주변에 지진을 불러올 수 있고 지진 피해도 장거리에 걸쳐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 서부 해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 등 2차 재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서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해죠. 동해에 인근한 지역에 홋카이도나 혼슈 쪽에 역단층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규모 7.0 전후에 강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역단층 따라서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진에 따르는 해일,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있죠. 요동치고 있는 지구촌 화약고 환태평양 지진대. 대지진의 위험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이 무섭고 이제 끔찍한 재앙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규모 지진이 일정한 주기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우선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지진 발생에 일정한 주기가 있다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지진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일어난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서일본 태평양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동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지진으로 인한 화산 폭발이나 해일 등 2차, 3차 피해도 크기 때문에 발생 시기와 피해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어렵군요. 정말 그 새삼 지진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지진은 이제 결국 지표를 흔들어 버리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나는데 지진이 처음 발생한 깊이에 따라서 지진 피해 또 크게 이제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표에서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서 지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진 규모가 같더라도 지표 깊숙이에서 일어나는 지진보다 지표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진동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가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제 판 내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이 판 내부 환경은 판 경계에 비해서 지진 발생 빈도도 적고 또 지진의 크기도 작지만 지진이 주로 지하 5km에서 25km 사이 비교적 지표와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진 규모가 작더라도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다행스러우면서도 결국은 위험한 건 마찬가지네요. 게다가 이제 문제는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이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를 이제 보다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 위험론이 대두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까지는요. 네. 최근 들어서 한반도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도 강진이 닥칠 수 있는 만큼 재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충고하는데요. 아직까지 지진 대비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허술한 지진 대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에 설치한 CCTV 카메라 화면이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진동은 5, 6초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규모 4.9,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6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4.9 지진을 포함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하루에 무려 15번이나 관측됐습니다. 6월 초에는 광주 도심에서도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판 경계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판 내부에 있습니다. 유라시아판도 그 내부에 작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무르판 안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보다는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최근 지진이 잦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한반도 땅속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80년대 16차례에서 2000년대엔 45차례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강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각 내부에서 3-4군데의 대규모 활성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지진 기록에서 진앙지를 역추적하고 피해를 분석한 결과 1392년부터 1904년까지 512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15회 확인됐습니다. 규모 6에서 7 사이의 지진도 66회나 발생했고 규모 5에서 6 사이는 374회나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반도에서는 규모 7.0에 육박하는 큰 지진들이 발생한 기록들이 있고 특히 계기 지진에서 판단해 볼 때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긴 주기를 가진 큰 지진들이 굉장히 수도권에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지진 개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이라든가 한반도 내부에서는 규모 7.0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지진 진앙지는 대규모 단층에 존재하는 백령도와 속리산 부근, 울진 앞바다 등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수도권에서도 150년에서 200년 주기로 규모 7의 강진이 수차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피해가 생길까?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건물 3만 채가 무너지고 무려 8천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은 규모가 1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가 32배 커지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진 규모가 5.0 이상이면 서 있기 곤란할 정도로 땅이 흔들리며 건물에 금이 갑니다. 6.0 이상이면 지면이 갈라지고
7.0 이상이면 대부분의 건물과 다리가 붕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지진체험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바닥이 무섭게 흔들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온갖 물건이 위태롭게 흔들려 머리를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유일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내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이 항상 그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지진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피해가 건축물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홍수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내진 성능이 낮은 콘크리트 기둥을 심하게 흔들자 이내 금이 가고 결국 심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내진 설계는 3층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정해진 것은 1988년. 그 이전에 지어진 시설물은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 내진 설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는 등 현행 건축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내진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내진 상세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후프라고 하는 그 주근 외에 들어가는 철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근을 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발령되지를 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고요. 지진에 취약한 것은 노후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최악의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전은 사고가 날 경우 재앙 수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원전 내진과 쓰나미 대비 설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를 설치를 하고 전원 상실에 대비해서 이동형 비상 디젤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는 56개의 개선 대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잠재 지진 규모인 5.2의 안전 여유도를 더해 규모 6.5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지 주변의 단층 같은 지질 구조와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 등을 분석하여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값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 여유를 더하여 내진 설계 기준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부지에서 예상되는 최대 지진인 규모 5.2보다 훨씬 큰 6.5의 강한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에만 의존해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지진 기록을 보면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도 몇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규모 6.5를 능가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낮은 내진 설계를 가지고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진 규모를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는 현행 내진 설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진에 의해 집안이 흔들리는 가속도의 값을 의미하는 최대 집안 가속도와 원전의 집안 조건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진 설계라는 게 최대 집안 가속도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규모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 집안 가속도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규모를 환산하면 환산식이 다른데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6.5를 견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최대 집안 가속도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약한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실제로 상하, 가로, 세로, 좌우 흔들림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중력 가속도 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 원전은 1000갈인 반면 국내는 250갈로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규모 7의 강진이 바로 내일 수도권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안전 불감증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지진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큰 오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각의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과 이제 뭐 가깝고요. 또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진 설계라든가 원전 관련 문제 등 지진 대비가 좀 확실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준 내진 설계 건물의 비율을 보면요. 주거용 단독주택은 1.5%, 비주거 시설은 9.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상황인데요. 원전의 내진 설계 안전성뿐 아니라 쓰나미 대비, 또 원전 발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내진 설계 기준은 정말 엄청나게 약하네요. 네. 정말 일본의 경우는 이제 대지진 직후에 탈원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원전도 이제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보다 적극적인 지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 차원의 지진 대비 방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각 지역의 이 지진 발생 확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진 위험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진 위험 지도가 완성되면 위험도에 따라서 지진 대비책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 기준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연재해는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우리를 재난 피해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신경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박상원의 YNNOW.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